간단하게 요약을 경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요. 경쟁을 통해가지고 프로 에피션트를 효율을 올릴 수가 있고, 이제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프라이스 테이킹 스테이지하고 그다음에 비용 걱정이 잘 나와야 되고, 인포메이션이 충분히 교환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코스트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기들이 이제 수입이 되면 그 변동비가 이제 마지막 코스트가 되고, 이럴 때는 이제 이 발전기가 가격을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플라이, 마지막에 서플라이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 비용 자체가 이제 공급 쪽에서 나오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부터도 이제 공급 쪽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이 나오는지를 보여줄 거고, 실제 과일점 비용은 이렇게 수요 공급이 만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발전 계획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코스트를 이제 계산한다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연장선에서 이제 조금 더 의견을 나눠봐야 되는데, 흔히 많이 쓰는 게 이제 한계 비용 얘기를 그동안 많이 썼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발전 계획을 하면서 등준분기, 등분비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회피 비용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부터 여러 번 썼습니다. 세 가지 용어가 있고 영어로도 썼는데 별 차이 보이시나요? 등분비하고 한계 비용은 거의 같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사실 뜻도 그렇고 세 가지가 개념은 조금 틀려요. 중분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이것도 추가적인 건 똑같죠. 똑같은데 이게 마지날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개념에 가까운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경제학적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최종적인 어떤 한계 생산 비용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생산 비용이고, 이거는 추가적인 생산 비용 이런 개념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연속선이 되고 이런 건 가정하에서 보면 최종적인 생산 비용이나 최종적인 마지막 코스트나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나 이건 거의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많이 쓸 때는 전력공학 쪽에서는 증분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발전기의 추가적인 생산 비용, 그러니까 비용 곡선에서의 어떤 증분비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요. 한계 비용은 이제 어떤 계통 전체에서의 추가 비용, 증분 비용을 갖다가 이제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인다는 것 뿐이지, 개념상으로는 사실은 증분비하고 한계 비용이 거의 같이 쓰이고요. 더군다나 회피 비용도 들어가게 되면, 회피 비용도 사실은 대부분의 회피 비용이 한계 비용, 이것도 증분 비용이 됩니다. 심지어 변동비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비용들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결국은 증분 비용하고 한계 비용 개념은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좁은 의미로 쓰이고요. 특히 이제 특정 발전기에 있어서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비용 곡선에서의 추가적인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형태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이고요. 한계 비용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회피 비용도 많이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의 회피 비용은 한계 비용이 되는 게 맞죠. 그럼 시장에서의 가격은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역시 또 시장에서의 가격은 회피 비용으로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피 비용은 뭐냐면 내가 생산 안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생산한 그 다른 사람의 비용, 그쪽이 이제 회피 비용의 개념이고요. 한계 비용은 추가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내가 생산을 안 하면 누군가 추가를 하겠죠. 내가 일을 생산 안 하면 누가 추가를 하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피 비용하고 한계 비용도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세 가지가 거의 같은 개념인데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죠. 그 뉘앙스 차이는 뭐라고 할까요? 그때 어떤 상황에 맞게끔 판단을 해서 쓰시는 수밖에 없는데, 주로 이제 이건 발전기 하나에서 주로 많이 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개성에서의 전체에 특히 실시간에서의 한계 비용으로 많이 쓰다고 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내가 산출한 비용이나 다른 사람의 비용이라는 그런 개념. 이 개념은 처음에 어떤 그 거래 시작이라는 데 있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거래 조건을 갖다가 회피 비용으로 하느냐, 즉 내 비용이 아니라 내가 플러스 테이커니까 바깥에서 정해진 비용을 내가 수용하는, 그럴 때 이런 회피 비용이라는 개념을 썼고요. 내 비용에 의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거는 그건 회피 비용이 아니죠. 그리고 내 비용에서 받는 경우에는 내가 보통 증분비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보다 평균 비용에 의해서 보상을 받죠. 내 비용에 의해서 받을 때는. 그런데 내 비용이 아닌 남의 비용, 다른 사람의 의한 다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가격이 회피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세 개가 사실은 같은 개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한계 비용조차도, 한계 비용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또 한계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 한계 비용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한계 비용을 장기적으로 내가 전력이 한 단위 필요할 때 보면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변동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죠. 고정비까지 포함한 어떤 한계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장기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장기 한계 비용으로 가게 되면 좀 복잡해지죠. 전력이라는 상품 전체를 봤을 때 장기 한계 비용이 얼마냐? 그거는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결국 그냥 회피 비용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이 미묘하게 다른 듯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개념인 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걸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분비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 증분비를 많이 쓰는 게 발전기의 운전점에서의 출력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지난번에도 한번 그래프를 여기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죠. 이게 이제 발전기 출력에 따른 비용 특성 곡선입니다. 이거를 하는 것도 이제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발전기 출력이 특정 출력에서 이제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또 그 이상을 한다든가 그 이하를 할 때는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런 건 기계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보면, 물론 이제 등속으로 운전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겠지만 속도별로 효율이 다르죠. 보통 70, 80에서 등속으로 운전할 때가 제일 효율이 좋고, 속도를 굉장히 높이면 효율이 떨어지죠. 저속으로 가는 것도 효율이 별로 좋지는 않죠.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출력에 따라서 효율이 다릅니다. 출력이 낮으면 효율이 떨어지고요. 이제 전격 근처에서 효율이 제일 좋았다가 전격을 넘으면 효율이 떨어지죠.
이런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곡선이 아마 2차 곡선이 될 거고요. 또 더 이상 복잡하게 할 이유도 별로 없고 하긴 대충 이 발전기의 비용 특성을 2차 곡선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값을 냅니다. 그래서 측정도서 한 세 가지, 세 점이나 네 점에서 특성 시험을 하는 거죠. 출력을 쭉 내면서 이제 들어간 투입된 열량을 계산하고 또 투입된 열량에 대한 연료비를 계산을 해서 이런 이제 비용 특성 곡선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어떤 그 추가적인 비용, 단위 출력을 증가할 때 추가되는 비용, 그것이 이제 증분 비용이 되고요. 그럼 결국 이 사선이 기울기가 되는 거고, 사선의 기울기다 보면 보통 요 정도, 요거가 이제 증분 비용가 되는 거죠. 요 점에서. 그러니까 단위 출력이 증가하면 비용이 그 정도 증가한다 하는 게 이제 증분비의 개념이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런 A자승 플러스 B AP자승 플러스 BP 플러스 C라는 그런 2차 특성을 했을 때에 어떤 기울기니까 결국 미분하면 EAP 플러스 B라는 이런 형식으로 아마 증분비가 나올 거고요. 경제 급전을 위한 발전기 출력 증강발의 활용을 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보면 두 개의 어떤 비용 특성 곡선을 이렇게 두 개 발전기의 비용 특성 곡선을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둘 다 2차식이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비용 증분비는 예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쪽은 좀 숫자가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무과비용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PJM에서 무과비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단가를 이렇게 그 발전 비용 단가를 한번 구해보면, 얘네들이 이제 최소 출력이가 50이고요. 최대 출력이가 200이라고 치면, 최소 출력일 때 얘 발전기의 단가는 70.50이고, 200일 때는 57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기는 발전 단가가 56에서 51이고요. 그럼 딱 보면 항상 얘가 비용이 낮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얘를 다 출력을 최대 출력으로 발전을 하고 얘를 나머지를 발전하면 경제적일 것 같다는 이게 생각이 들어요. 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전기 출력을 갖다가 얘를 200으로 최대로 출력하고 얘를 나머지를 출력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발전 비용을 계산을 해보고 증분 비용을 다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등중분법으로 하면 이거 뭐 더하는 식은 뒤에 있는데 그러면 수요랑 맞춰서 이게 275가 돼야 되는 거고요. 증분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거하고 이거가 같아지는 뭐 식으로 만들면 금방 풀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풀면 출력이 얘가 100이고 얘가 175의 출력을 내면 증분비가 똑같이 52원이 되고요. 발전 비용을 해보면 값이 나옵니다. 뭐 그게 생각보다 작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증분비가 같게끔 이게 운전하는 것이 결국 더 작은 값을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지금 출력을 275로 지금 맞춰야 됩니다. 두 개 합계 출력을 수요가 맞춰야 되니까요.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두 발전기를 가지고 수요를 맞추려면 어떻게 맞추는 게 가장 경제적이냐 하면 평균 비용을 보는 게 아니라 증분 비용을 봐서 증분 비용이 같은 수준으로 두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증부비가 나오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한계 비용으로 치면 여기서 이제 수요가 증가할 때 추가적인 비용은 결국 이 증부비만큼을 증가를 하겠죠. 얘를 출력을 올리든 얘를 출력을 올리든 단위 출력을 올리면 요 비용만큼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 비용이 되는 거고요. 뭐 이거를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회피 비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 발전기가 발전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 발전기가 추가로 발전을 할 거고 그때 추가되는 비용은 역시 또 증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 개념상으로 보면 한계 비용, 그 다음에 증분 비용, 회피 비용이 다 이제 52원이 되는 거죠.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증분비라는 개념을 쓸 때는 이 발전기별 그 비용 곡선에서의 추가 비용 이걸 갖다가 이제 증분비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분비를 가지고 이제 발전 계획에서 발전기 출력을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라는 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개통에서의 추가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한계 비용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냥 앞에서 얘기했으면 이런 발전기 비용 특성을 다 고려하지 않았으면 그냥 변동비가 사실은 한계 비용이 되는 거죠. 어느 발전기 투입한 수요에 맞춰서 투입한 발전기 중에서 가장 비싼 변동비. 우리 보통 시장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변동비는 어떤 수요에 맞춰서 투입한 발전기의 변동비 중에서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그 비용 특성 목소를 다 고려를 해서 발전기하고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계 비용, 특히 앞에 이제 개통 한계 비용이라고 해서 전체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이제 단위 출력 증가에 수반되는 개통 전체에서 단위 출력 증가에 수반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발전 계획을 할 때 또 나오겠지만 항상 전력 개통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있고요. 또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비력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등중미 연료비법도 있고 하니까 몇 개의 발전기는 중간보화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발전기들이 막 투입되어 있는데 어떤 발전기들, 그러니까 이 투입된 것들은 전체의 어떤 용량의 합이 수요보다 커야 되는 거고, 용량의 합이 수요보다 작으면 아예 이 공부를 못 하겠죠. 무조건 이 용량의 합이 수요보다 커야 되고, 또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비용 특성 곡선을 갖다가 중분비를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한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직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차 곡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2차식을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1차식으로 나올 거고요. 출력 대별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을 이제 높이겠죠. 출력을 높이는데 일단 최소 출력까지 다 내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최소 출력까지 나올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필요한 출력만큼을 갖다가 이제 증분비가 싼 발전기부터 이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요 비용이 들어갈 때 비용들은 실제로는 이런 출력을 결정할 때는 이미 고정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시간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비용이 다 고정비가 되는 거고요. 보통 회계적으로는 1년 단위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정비, 변동비 하지만 이 출력 배분 단계에서는 이미 다른 비용은 다 고정비처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썸프된 거죠. 다 들어간 비용이고 추가적인 비용은 여기 이 최저 출력에서부터의 이제 그 증분비만큼이 다 출력이 되는 추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증분비가 싼 발전기부터 이제 수요에 맞게끔 출력을 높여갈 겁니다. 얘가 제일 차이는 높여가다 보면
여기까지 이제 출력을 맥스까지 다 할당을 할 거고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 발전기하고 이 발전기에서 이제 출력을 증가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도 출력을 증가시키겠죠. 시키고 얘는 뭐 최소 출력으로 그냥 있는 거고 얘는 이제 그 값이 같은 만큼 이제 출력이 이제 변동이 되는 건데 이쪽 기울기가 낮으니까 뭐 좀 출력 배분이 좀 많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중국에 만나는 점, 이 만나면서 이 P1, P2, P4를 전부 합이 수요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아마 출력이 배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단위 수요가 증가하면 얘는 더 이상 증가할 게 없죠. 얘는 비싸니까 얘부터 할 이유가 없죠. 이 발전기하고 이 발전기에서 단위 출력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쪽에서 단위 출력이 증가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은 증분비니까 이 발전기의 증분비가 되든 이 발전기의 증분비는 둘 중에 하나의 증분비가 될 거고요. 어느 걸 하든 둘 다 증분비는 같으니까 개통 한 개 비용이 이 발전기의 증분 비용이 되거나 이 발전기의 증분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통 한 개 비용이라는 거는 결국 뭐 중간 출력으로 운영되는 발전기 중에서 발전기 중에서 이제 개통 한 개 비용이 나오고 그거는 그 발전기 한 개 증분비가 되는 거고요. 어느 발전기든 중간 출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똑같은 증분비를 가져야죠. 기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겠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에 맞추고 주파수 편차 맞추고 하다 보면 실제는 약간의 편차들은 다 있어요. 그냥 개념상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계 비용 얘기할 때는 보통 이럴 때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앞에 개통체를 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가 개통에서의 어떤 그 회피 비용에 대해서 PJM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LMP로 해서 이걸 가격으로 삼고 있습니다. LMP라는 거는 이 계산은 조금 그 손실하고 개통 제한까지 포함을 해서 각 모선별로 회피 비용을 계산하는 거고요. 모선이라는 걸 다 아시나요?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모선이 뭔지. 영어에서는 버스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그 발전기가 개통이라고 하는 거는 송전선이죠. 송전을 몰리는 그 점. 그걸 모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송전선을 이렇게 나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발전기랑 연결할 때 여러 가지 절체를 위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선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발전기랑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 발전기 여러 개를 이렇게 구성에 따라서 이 개통에 물리기 편하게끔 이렇게 이 구성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모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이 송전하고 발전기가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점마다의 회피 비용을 계산하는 게 LMP 방식이고요. 그건 이제 PJM에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는 거래점을 갖다가 각 한 점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MP까지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 개념에서의 어떤 한계 비용을 저희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격을 이걸 쓰고 있지는 않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도 또 말씀을 드린 거에 반복인데 결국은 시장 가격을 한계 비용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개통 한계 비용을 가격을 하면 지난 시간에 그 변동비에다가 한계 비용이 결정이 되는 경우에
마지막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비만으로 자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드전 시장에서도 지금 앞서 나와 있는 개통의 한계 비용을 갖다가 가격을 하면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동준지까지 다 결정이 된 다음에 회피 비용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하드전 시장에서의 그럼 회피 비용이냐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통 한계 비용으로 가격을 정하면 그 발전기는 가격을 정한 발전기는 특히 이제 그 부하가 제일 높은 시간에 가격을 결정한 발전기는 자기 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의 어떤 개통의 한계 비용은 기동정지가 결정된 상태에서의 한계 비용이고 또 기동정지가 결정된 상태에서의 회피 비용이기 때문에 하드전 시장에서의 어떤 회피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죠. 근데 PJ는 그냥 한계 비용을 가격으로 하고 대신 엄니비트로 해결을 했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은 그 80년대 초반에 잉글랜드 웨일즈 풀을 영국의 잉글랜드 웨일즈 풀을 벤치마킹 했는데 잉글랜드 웨일즈 풀에서는 그거는 회피 비용이 아닐 것이다. 하드전 시장에서는 뭔가 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약간 추가적인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피 비용 개념이 꼭 거기서만 나온 건 아니고요. 앞서 거래 시장에서도 열병합 발전기 같은 것들을 갖다가 구매할 때 회피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어떤 개통의 한계 비용으로만 지불했을 경우에는 과소 지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서 즉 한계 비용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계 비용만 가지고는 어떻게 좀 가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회피 비용이라는 말을 특히 미국 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격 회피 비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영국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우리 풀 처음 도입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글랜드 웨일즈 풀을 도입 벤치마킹 했다고 했고요. 우리 가격을 설계했을 때의 어떤 자문 보고서도 보면 이런 어버이더블 코스트 이런 회피 비용 개념에 의해서 가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면 회수되지 못한 비용이 뭐냐? 결국은 요만큼이 회수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 회수되지 못하고 또 뭐가 회수되지 기동비가 회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은 요만큼인데 아까 그림으로 그렸다시피 중분비는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무과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BG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쪽은 2차 비용 구성 직접 쓰는 게 아니라 피스와즈 리니어를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요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요 값을 회수할 수 있느냐, 처음에 초기에 한 요 값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거든요. 무과 비용을 그래서 PGM에서는 요걸 무과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요걸 무과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는 좀 면밀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게 보통 무과 비용 얘기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책들이 이거를 무과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상으로 보면 이게 무과 비용의 개념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우리 전력 시장에서는 다음에 우리 전력시장 다시 얘기했지만 요거 C-A 피자수 요거는 무과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요거를 무과 비용이라고 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잉글랜드 웨일즈 풀에서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고 요 부분이 증분 비용으로만 했을 때 회수되지 않은 비용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처리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따져 들어가서 뭐 PDM이 맞느냐 우리가 맞느냐 뭐 이게 싸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힘든 거죠. 어차피 이거는 이 디스크리트하고 비선형적인 이런 그 비용 자체를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전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비용들을 갖다가 처리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왜 발생했는지 이유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제 시장을 설계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제도 변경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거기서 다시 목표 비용 하루 전 시장에서 핵비 비용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무부하 비용과 기존 비용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우리나라는 C-AP 자산을 쓰고 있고 PGM에서는 그냥 C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개념상으로 그냥 C를 쓰고 있다고 얘기한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PGM에서는 우리처럼 2차식을 쓰질 않습니다. 피스와이즈 리니어라고 해서 그 리니어한 복순 자체를 갖다가 최대 출력이면 이쯤 되겠죠? 여기하고 최대 출력이면 여기 하고 해서 여기는 이 곡선이 아니고 API 쓰니까 대충 직선이 나오잖아요. 그걸 10등분이나 20등분 해서 그냥 계산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발전 계획에서도 2차식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그렇게 변환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는 게 컴퓨팅 시간을 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PGM에서는 그 피스와이즈 리니어를 2차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입찰 방식에 의해서 자기들이 직접 그 값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C 값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PGM 방식에서는 이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영국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개념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고민한 게 뭐냐면 이렇게 증분비로만 했을 때 확실되지 않는 비용이 뭘까 그걸 어떻게 마법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는 이 두 가지 비용이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변동비 중에서 회수되지 않는 비용이고 이거는 처음에 기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프레스 스파크에서 이제 고정비를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 있나요? 그 중분비에 대해서 단위를 뒤에를 왜 킬로와트 아워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을 늘린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발전기를 운영하다 보면 출력이 이게 몇 메가와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출력을 올리는 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900메가에서 910메가가 올렸다 하면은 제 그냥 단순한 개념적으로는 그러면은 10메가를 올리는데 비용에
되기 때문에 그러면 1 메가와트나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굳이 왜 아우어로 붙여주는 건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출력을 증가하니까 킬로와트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비용을 하기 위해서는 출력에 따른 그 변동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 따라서 변동비가 나오는 거지 출력에 따라 변동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불가피하게 이제 에너지를 바꾸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출력을 그 출력을 가지고 1시간 정도 유지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비용 특성성을 만듭니다. 사실은 뭐 이걸 꼭 1시간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30분을 해놓고 1시간을 취할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출력에 따른 비용을 알 수가 없죠. 그건 순간이니까 순간값에 비용은 제로잖아요. 근데 결국 비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1시간 동안 했다든지 뭐 30분 했다든지 어떤 이게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단위 시간이 1시간이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시간 했을 때의 비용 가지고 비용 곡선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개념적으로 하면 출력에 따른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메가와트나 킬로와트를 쓰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역시 그렇게 되면 비용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환산하기 위해서 거기서 시간을 곱해줬고요. 그러면 이쪽에도 당연히 비용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제 고정비 회수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지난번에도 어떻게 살짝 지나갔지만 특별히 이제 서플라이 컵을 이쪽으로 그렸고요. 뭐 중간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이 갔다 그러면 인프라 마지막 렌트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 발전기가 고정비를 회수하려면 이 발전기가 고정비를 회수하려고 그러면 자기 마지막 즉 변동비만 회수해가지고는 이 발전기는 고정비를 회수를 못하겠죠. 고정비는 결국은 변동비 이상의 어떤 비용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그거를 누적해서 이제 고정비를 회수해야지만 이게 그리고 이 적정한 고정비, 즉 경제학적으로는 이윤이 제로인 그런 비용 회수가 돼야 이게 정상적인 어떤 투자도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시장, 경쟁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이제 이 발전기로 치면 이만큼의 렌트를 가지고 즉 인프라 마지널 렌트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렌트 합쳐서 이만큼을 가지고 고정비를 회수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없겠죠. 요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비용을 회수하게 될 거고요. 이제 이 발전기는 요걸 가지고 자기 고정비를 회수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 시장에 들어온 모든 발전기들은 고정비를 회수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 마지막 발전기는 이 자기 변동비 이상의 가격이 있어야 이 고정비를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케치 렌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조국 개념을 설명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쪽에. 거기까지 안 갔던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원래 이 책에서는 이 전체를 인프라 마지널 렌트하고 스케일시티 렌트를 갖다가 합쳐서 스케치 렌트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기술했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인프라 마지널 렌트는 뭐냐면 이 변동비하고 변동비의 차이입니다. 이 전원이 이 발전기로만 돌아갔을 때는 가격이 이렇게 문적으로 설명하려면 안 되겠구나. 시간대 이게 Q하고 필요만 했으니까 자, 지금 수요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요. 수요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발전기는 자기 그 변동기만 해석하는 거고 고정비를 해석을 못하는 거고 자, 수요가 이만큼 가잖아요. 그러면 이 발전기는 가격이 여기서 결정될 거고요. 요만큼의 렌트가 생깁니다. 요거 이제 인프라 마지널 렌트라고 하고요. 수요가 요만큼 가면 가격이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는 요만큼의 인프라 마지널 렌트, 마지널과 마지널 차이가 위해서 렌트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 발전기는 역시 요만큼의 인프라 마지널 렌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요가 이제 어느 이상을 가게 되면 요때까지는 이제 이 수요가 이렇게 되면 요때까지는 이제 가격이 여기 요 상태였으니까 인프라 마지널 렌트만 있는 거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발전기도 지금 자기 고정비를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정비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 가격이 나올 거고 그때를 우리는 인프라 마지널 렌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 스케시스 렌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발전기는 이제 스케시스 렌트가 이만큼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발전기는 스케시스 렌트에다가 이만큼의 인프라 마지널 렌트가 발생하는 거고 이 발전기는 스케시스 렌트 이만큼의 인프라 마지널 렌트가 이만큼 발생하는 거고요. 그것이 시간적으로 누적이 돼가지고 자기 고정비를 회수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또 사건으로 대해서 뭐 두 가지 형태의 어떤 발전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얘기했지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석탄하고 가스발전소하고를 이제 가지고 얘기하듯이 이거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는 피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는 베이스로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피커 발전기의 고정비. 피커는 당연히 고정비가 싸겠죠. 피커니까 고정비가 맞죠. 싸겠죠. 피커 고정비가 싸고 여기 절편이 작고요. 변동비가 비싸겠죠. 피커니까 변동비가 비싸고 베이스로드는 변동비가 싸고 비율가 낮죠. 대신에 고정비가 비싼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타입의 발전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그림이 조금 그래서 두 점이 만나는 점이 어떤 그 균형점이 될 거고요. 이제 CF는 이제 이용률이죠. 캐패시티 벡터 이용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테크놀로지 모델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에 이용될 거고요. 이제 그 가격 직접성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하면 처음에 물론 이제 부하 직접성도 나오겠죠. 부하 직접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주 이제 이 기자 발전기는 항상 그 최소 부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부하를 다 계속 담당을 할 거고요. 계속 돌아갈 거고요. 어느 정도 이상의 어떤 수요가 되면 피커가 돌아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 지속곡선이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커도 자기 고정비를 회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비를 회수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고, 이걸 스페이스 렌트가 발생하는 그런 걸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정비 회수는 어떻게 되냐면, 피커는 이만큼의 이제 렌트가 있겠죠. 자기 변동비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스파크가 이제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프라이스 스파크하고 자기 변동비 사이만큼의 렌트가 발생을 할 겁니다. 얼마만큼 발생을 하냐 하면 이용률만큼 캐패시티 팩트 프라이스 스파크가 발생하는 그 시간만큼의 렌트가 발생을 할 거고, 요거하고 요거를 곱한 것이 결국은 자기 고정비 횟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픽스 코스트 리커버리가 되겠죠. 요게 이제 도식이고요. 그럼 베이스 로드는 뭐냐면 당연히 요거하고요. 요만큼이 합쳐진 거겠죠. 근데 그림 계산하기 편한 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계산하는 게 계산이 편하죠. 실제로 여기서 이만큼의 렌트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 이만큼의 렌트가 발생했지만 어차피 면적상으로 봤을 때 요 면적이고요. 계산할 때는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을 계산하는 게 계산이 편하니까 베이스 로드의 고정비 횟수는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장기 균형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장기 균형 상태가 됐다고 치면 피커는 이걸로 가지고 자기 고정비를 회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비 회수가 요거 고정비 회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건 고정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피커의 고정비는 이 프라이스 스파크에서부터 자기 변동비를 뺀 값에다가 이 프라이스 스파크가 일어난 기간을 곱하면 곱한 것이 이게 회수가 되고요. 이게 장기 균형 상태라고 그러면 이게 자기 고정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같지 않으면 균형 상태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피커의 이용률하고 피커의 이용률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요점이 되는 거죠. 요점은 뭐냐면 이 식에 이 직선의 식하고 이 직선의 식이 만나는 점이고 그 점 만나는 점에 어떤 이용률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베이스로드의 고정비에다가 베이스로드의 변동비 곱하기 피커 이용률, 그런 피커의 고정비에다가 피커의 변동률 곱하기 피커의 이용률, 이게 같아지는 그런 피커의 이용률이 될 거고요.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 피커의 이용률은 결국은 이 두 고정비의 차이를 갖다가 두 변동비의 차이로 나누는 값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요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피커의 이용률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장기 균형점에서의 피커의 이용률이 되는 거죠. 그럼 저렇게 봤을 때 그러면 베이스로드의 고정비 횟수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나왔던 대로 이제 프라이스
프라이스 스파크에서 피코의 변동비를 빼고 거기다가 프라이스 스파크 이용률 요만큼 회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마진을 렌트를 계산해야 되겠죠. 피코의 변동비에서 베이스로드 변동비 뺀 거에 피코의 이용률을 곱한 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앞에서 장기 균형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요거는 피커의 고정비가 되겠죠. 피커의 고정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이 지금 그 장기 균형점이니까 요 식이 되겠죠. 요 식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피커의 이용률이 요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식에 그 앞에 요걸 곱해주는 거니까 얘하고 얘는 또 지워질 거고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자기 변동비가 고정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균형 상태가 되면 두 테크놀로지, 두 발전기가 모두 자기 비용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프라이스 스파크 기간이 길면, 균형점보다 길면, 결국은 이 리커버리가 얘보다 커질 거고요. 그럼 과다 회수가 될 거고, 프라이스 스파크가 작게 되잖아요. 작게 되면 요거를 회수를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점에 관련해서는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장기 균형 상태가 됐다고 그러면 공급자는 정확하게 자기 고정비를 회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고정비라는 것은 경제적 이윤이 제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항상 마지막 코스트로 하고 스케치 렌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정비가 이제 회수가 되는 거고. 이 단기적 균형에 있다는 것보다는 결국은 고정비 회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 진입이 중단되고 수요가 증가하거나 발전기 수명이 지나서 이제 폐지하는 경우에 가격 상승으로 이제 회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진입에 따라서 고정비 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앞서서 이 그림에서 앞에서 만약에 이제 스케치 렌트 시간이 부족하거나 많거나 했을 경우에는 피커의 어떤 투자비 회수가 많거나 적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달라졌을 때는 또 어떻게 되나요? 서로 이제 피커하고 베이스로드 발전기의 비중이 균형점에 있지 않죠. 원래 우리는 이 점이 균형점에 있을 때는 다 고정비를 정확하게 회수한다고 했는데 이 균형점에서 만약에 베이스로드 발전기가 좀 많았다. 그러면 베이스로드 발전기가 좀 많았다 그러면 그만큼까지 이제 가격 결정이 더 하겠죠. 베이스로드가 피커가 결정하는 게 베이스로드가 이만큼까지 이제 용량이 이만큼 수요가 이만큼 됐다까지 가격을 결정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커의 이용률이 이쪽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피커의 이용률이 줄어들게 되면 렌트는 똑같은데 그 피커 이용률 시간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저 발전기의 유인이 줄어들게 되죠. 그게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얘기는 경제적인 이익이 제로 수준 이하가 되는 거고 석탄에 대한 투자가 감소해서 이제 균형점으로 복귀하려는 그런 시장의 압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기저가 줄게 되면 이용률이 확 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규제 설비 비중이 감소하면 설비 투자 증가에 대한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규정점으로 가려는 압력이 시장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온 거, 여기서도 나온 게 다 뭐냐면 결국은 이제 시장 마지날 가격에 의해서 이제 시장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계 발전기 고정기를 해소하는 프라이스 스파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균형점에서 벗어나면 그걸 균형점으로 돌아오게끔, 균형점으로 가게끔 하는 유인이 시장에 있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어려우신 점? 어렵죠? 말 자체도 되게. 일단은 시간도 없는 것 됐으니까 10분간 휴식을 하고요.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신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생각을 정리하신 다음에 휴식 시간 끝나면 다시 한번 뭐 질문을 하든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분 휴식하겠습니다. 한 분 아직 안 오셨네. 선생님, 전립선지 관련해서 혹시 국내 책 서적 중에 뭐 얼마나 보고 있어요? 이거 말고. 국내 서적 중에서요? 예. 마땅한 책은 없더라고요. 논문이나 이런 거라도 좀 사용이 있나요? 논문은 그 애경에서 에너지 연구원에서 예. 논문이 좀 있어요. 예. 에너지 동력연구원에서 나오는 그 개간지인가 하는 논문지가 있어요. 예. 거기 뭐 물론 이제 전력만 나오는 건 아닌데 그쪽에서 좀 뭐 논문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학회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전기학회는 되게 드물게 나오니까 많은 전력경제라고 해서 나오는데 대부분 수요 예측이나 이런 쪽이 많고요. 어떤 이런 시장 쪽에 관한 논문은 별로 많지 않으니까 뭐 전력경제 연구원에서 나온 에너지 경제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애경련 논문지를 하시면 그래도 제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쪽에서도 이 과정에서도 논문을 거기다 제일 특히 박사 졸업하려면 뭔가 내야 되잖아요. 게 거기다 제일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보다는 그동안 이제 선배들이 어디다 논문을 냈는지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 앞 시간에 설명드린 거 뭐 잘 이해는 안 가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그거예요. 결국은 시장 가격은 변동기에서 결정이 되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스케치 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고정비가 스케치 렌트하고 인프라 마진al 렌트에서 고정비가 회수되고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적정 투자비를 회수한다. 그 다음에 장기 균형에서 벗어날 때는 장기 균형으로 관련한 압력이 있다. 즉 설비가 부족하면 발전사들의 어떤 이윤이 올라가기 때문에 설비에 투자하는 이윤이 생기고 설비가 남아가면 발전사 이윤이 줄어들어서 설비 투자를 지연시키고 또 그 설비 안에서도 어떤 특정 기술이 어떤 균형점을 벗어나서 특정 기술이 많다고 그러면 그 기술을 유인하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작용을 하고 또 반대인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좀 억제하려는 인센티브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개념대로 하면 시장이 균형점으로 가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균형점이라는 것은 전력의 생산 비용을 최소로 한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또 할게 이제 이 시장이 조금 전력 시장이라는 것이 약간 조금 특수한 시장이잖아요. 약간 인위적인 시장이에요. 다른 거는 어떤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장이 대부분의 시장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전력 시장은 인위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시장 룰을 갖다가 잘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면 시장이 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이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최소 비용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떤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이쪽 필드에 서 업을 하시니까 지금에 있는 제도를 한번 바꿔야 될 필요성들을 특히 앞으로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그 흐름 방향 자체가 이게 좀 정확히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비용 최소화 쪽으로 가는 거냐, 우리가 주는 시그널이 비용 최소 쪽으로 가는 거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이거 하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한 뒤쪽에 있었던 거 저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약간은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따로 이렇게 참고자료를 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선 얘기했던 발전 비용이랑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력 공급 비용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고정비하고 변동비라고 나눠볼 수가 있고요. 고정비에는 이제 건설비에서부터 이제 연간 헬스 비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정 운영 유지비가 또 있죠. 여기는 뭐 주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비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료비가 있고, 그다음에 변동 운전 유지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주로 이 연료비하고 그다음에 변동비만, 기동비만 이쪽 그 변동비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이 부분이 지금 그냥 이쪽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데일리 오퍼레이션에서 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방법, 사실은 입찰을 통해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눠지도록 해주면 좋은데, 우리는 입찰이라는 제도를 하지 않고 비용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쪽으로 적절하게 분배하는 그런 어떤 저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용은 좀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하고 기동비만 지금 우리는 데이어웨이즈 마켓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CP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피커 발전기의 비용만 그러면 지금 취급을 하고 있죠. 가서 여러 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 자체를 갖다가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 와서 문제되는 게 이제 이 변동성 운전 유지비 중에서 지금 REC는 별도 정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빠져나가는데 이 온실가스
배출 비용, 요게 지금 이게 앞으로 할 일이 많죠. 요거에 대한 거가 이제 나중에 한번 요거에 따로 취급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REC 비용 자체도 약간 변동비성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복잡해서 이거 비용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REC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전력 생산에 따른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규모는 내가 생산한 비용의 몇 퍼센트를 REC를 사야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내 생산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비성이 강하죠. 그런데 얘를 평가를 해서 비용에 넣자고 하니 좀 어려움이 많죠. 일단은 얘는 뭐냐면 의문가 생기는 시점이 지나가서 생겨요. 내가 지금 발전하면 지금 내가 발전하는 것을 붙는 게 아니고 내가 올해 발전한 걸 가지고 내년에 의무가 생겨요. 그리고 그 비용 자체가 또 REC 시장은 딱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시장에 노출되어 있어갖고 막 출렁출렁 거려요.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내 비용에 반영시킬 거냐. 비용 평가하기가 일단 힘들죠. 그래도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하지 말고 별도정산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별도정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만약에 입찰시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요. 입찰시장은 아까 회피 비용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내 비용에 의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판단하는 거죠. 내가 REC 비용을 얼마만큼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내 판단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제학적 비용은 실제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이 경제학적 비용하고 실제 비용이 차이가 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비용 평가는 그 경제학적 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SK 관련돼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SK인가? 어딘가 하여튼 직도입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선물량이 떨어져가지고 스팟에서 사오려고 하니까 요즘에 스팟 가격은 비싸잖아요. 스팟을 사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팟을 사오는 순간에 비용평가를 스팟 가격으로 비용평가를 하잖아요. 얘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스팟으로 비용평가 한번 하게 되면 발전을 못해요. 더구나 지금 굉장히 높은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전을 못한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선물량이 와. 그럼 비용이 싸졌잖아요. 근데 비용평가는 어차피 내가 이 쌓아놓은 이거를 소진을 못했으니까 얘가 소진될 때까지 난 이 선물량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발전을 못하고. 이게 기회비용하고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비용 개념하고 회계적인 비용 개념의 차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갖다가 굳이 비싼 값이나 싼 값으로 그냥 팔아버리니까 이 사태는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싼 값으로 들어오면 싼 값으로 내가 발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연료는 그대로 있어요. 어차피 연료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는 발전을 해서 이득을 받죠. 시스템 전체는 무슨 싼 값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에서 얘기하는 비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실제 비용이 아니고 기회비용이에요. 근데 CBP를 하면서 기회비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기회비용을 하는 순간에 기회비용이 뭐냐?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REC나 이런 비용들도 지금 우리가 CBP를 하면서 하기 쉬운 것만 지금 변동비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비에 포함될 것들이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와야 될 것들이 많아요. 물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환경 비용 중에서 일부는 지금 이쪽으로 옮겨왔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CBP라는 세대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연료비만 그냥 변동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고정 운전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가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지난번 비용 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최대 출력 혹은 평균 출력에서 고정된 값으로 변동비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렇게 급전에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부가적인 변동비가 어떻다 얘기할 때 대부분 적격 출력에서의 변동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운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용 곡선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생산 비용 함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비용 곡선을 먼저 그랬지만 우리 비용 곡선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출력 특성 곡선이라고 해서 출력하고 효율을 먼저 잽니다. 효율 또는 이제 히트레이트 아니면 칼로리를 하게 되겠죠. 효율이라고도 칼로리라고 해도 되는 거죠. 효율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대 출력으로 할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칼로리하고 출력으로 변환시켜버리면 이런 곡선이 다시 되죠. 이거를 이제 먼저 계산을 합니다. 이제 출력근량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대충 출력 근처에서 최고 효율이 오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그 효율이 이제 높은 데서 이렇게 효율이 낮은 거죠. 낮은 데서 이렇게 갔다가 이게 히트레이트니까 낮을수록 이제 효율이 좋은 거죠. 효율이 좋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자동차도 저쯤에 정격속도 지나면 효율이 나빠지면서 효율이 다시 나빠지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효율을 먼저 구합니다. 효율은 뭐 간단하죠. 그냥 결국은 6kW는 연료로 하는 860칼로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6kW 생산하는데 실제 860 칼로리 가지고 6kW 생산하면 100% 효율인데 지구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뭐 연료값 제1법칙인가도 위배되고 해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효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효율이 55%다 그러면 열소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계산은 산수니까 실물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아까 비용 곡선에서는 똑같이 AP 자산 플러스 BP 플러스 C라고 썼지만 실제로 입력하고 출력이 우리가 발전기 특성 시험은 입력하고 출력이 이게 원하고 출력이 아닙니다. 연령하고 출력이에요. 왜 연령하고 출력을 사용했냐면 발전기라는 것의 특징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투입된 연령하고 거기서 산출된 전력하고를 해놓으면 이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연령 단가를 곱하면 그러면 양쪽이 이제 비용하고 이제 좀 출력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연령 단가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바뀌지 않는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바뀌는 거는 거기다가 이제 개수를 계속
변하는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발전기 특성 시험을 한다고 하면 이 열량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구합니다. 그거는 열 소비율부터 이렇게 이런 효율에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열량하고 출력을 관계를 측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출력에서부터 1시간, 사실은 1시간 이상을 하죠. 해가지고 이제 수입 열량하고 관계를 갖다가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특성분을 수정을 하는데 결국은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결국 최소 작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통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3점이나 4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하나, 둘, 셋, 4점을 찍고요. 그쪽 출력을 2번 측정을 합니다. 이 출력에서도 2번 하고요. 이 출력에서 2번, 이 출력에서 2번, 이 출력에서 2번 측정을 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차가 제일 적은 이 식을 만들어내는 A, B, C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측정을 한다는 거는 수입 열량하고 그다음에 이 출력을 우리가 이건 주어진 값이고요. 우리가 주어진 값이고 이거는 이제 수입된 열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6개 내지 8개의 그 점을 가지고 오차가 제일 적은 A, B, C를 구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정확한 이런 실무 하다 보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 특성 곡선을 만들어내고 이건 많이 하는 거고 이제 가스복합 같은 것들이 좀 복잡하죠. 가스복합은 뭐 경험에 따라서 이게 특성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것들을 갖다 고려하지 않고 지금 특성선을 전체 세계 다 돌아가는 거 기준으로 해서 특성선을 사용했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약간의 그 저출력에서는 약간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이제 시장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조합별 비용함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고려한 그런 비용함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운전유지액을 이런 개념은 저거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비용함수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공개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가 돌려가지고 하루 전에 이제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가지고 가격을 산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충 발전 계획이 뭐라 하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복잡한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 뭐 진화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화를 해서 지금은 믹스드 인스 프로그램이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엔진이죠.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거기에는 이제 기동 정지하고 그다음에 이코노미 경제 국전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용을 갖다가 낮추는 건데요. 이걸 푸는 겁니다. 푸는 건데, 보험 기동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제 비용이죠. 그리고 연료비가 해당되는 거고, 시간대별로 이걸 갖다가 시간대별 발전기별로 비용을 전부 다 합친 그걸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조건은 결국은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한다는 그런 조건을 다루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너레이션 리미트라고 해서 최소 출력하고 최대 출력 사이에 차가 나와야 되고, 엠플레이트 리미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간하고 1시간 전하고의 출력의 차이가 제한이 있는 거죠. 램프 다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발전기라는 것이 출력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를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범위하고 최대로 낮출 수 있는 이런 제약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니멈 업타임 컨스트레인트, 미니멈 다운타임 컨스트레인트. 이건 뭐냐면 한번 기동하면 몇 시간 이내는 끌 수 없다는 얘기고요. 이건 한번 기동하면 정지하면 몇 시간 이내에 다시 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데, 그래서 좀 복잡한 거를 갖다가 이런 걸로 해서 살짝 맛보기만 최소 운전 전기 아까 미니멈 업타임 다운타임 그런 게 없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발전기들이 이제 수요에 맞춰서 움직일 겁니다. 유니트 3번하고 2번 발전기가 돌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수요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갈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발전기가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최소 운전 정지 시간 때문에 이 발전기가 기동을 했는데 끄지 못하죠. 끄지를 못하니까 그냥 최소 출력을 계속 이 발전기가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얘가 출력을 내고 있으면 다른 발전기가 그만큼 출력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발전기는 이제 껐다가 이쪽에 다시 켜야 되는데 끄면 켜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또 실수력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럼 다른 발전기들이 그만큼 또 출력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유니트 커뮤니티에서 기동 정지를 갖다 복잡한 기동 정지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냥 프라이어티 메소드라고 해서 싼 발전기부터 스택 쌓는,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스택 쌓는 방식으로 발전기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거죠. 이걸 다 고려해서 최소 비용으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요즘에 컴퓨터는 발달을 했으니까. 그래서 전력 버릇을 쓰고 있는 거는 이게 이런 최저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RSC 지금은 옆에서 ABB로 넘어갔을 겁니다. 어떤 이름도 이테라커밋이라고 또 바꿨고요. 이 RSC를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이제 두 단계 이제 하고 프로그램이죠. 소스 엔진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저가 솔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전기가 최저가 솔브에 맞게끔 모델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발전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럼 저희는 그 위에서 RSCT라고 해서 입출력 프로그램까지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개발한, 지금
풀소프트에서 지금은 장애의 공간이라는 회사도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와 나눠져 있으면 하나의 세트로 이제 도입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요거를 통해서 발전 기업을 수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믹스드 인티저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시간 제약이 5천 초입니다. 그 다음에 오차 범위가 0.001%, 이건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천 초라고 그러면 1시간이 3,600초죠. 그러니까 1시간 한 40분? 한 40분 동안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다가 40분 동안 이렇게 계속 오차를 줄여나가도 더 이상 이 오차 범위에 못 들어간다. 계속 오차를 줄여나가다가 오차 범위에 딱 들어서면 거기서 스톱하고 튀어나옵니다. 결과물을 산출하는 거죠. 이게 최적의 솔루션이다. 근데 계속 오차가 여기까지 줄지 않잖아요. 그럼 5,000초까지만 계산하고 거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게 최적이다. 그러고 값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시비한 케이스이긴 하고요. 0.0001%니까요. 그러니까 1%가 격분이니까 1,000만, 10만, 100만 분의 1. 비용의 100만 분의 1의 오차도 그 이내에서 최저가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요즘에 홈트 기술 발달했으니까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걸 넘기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복잡한 게 수화력 협조. 앞으로는 더 복잡해진 것들이 많죠. 수화력 협조가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 제약 발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물은 공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공짜의 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가 틀려집니다. 비용이 미치는 영향이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물을 이 배치를 할 때는 옛날에는 좀 쉬운 방법으로 해서 요거는 피크컷이라고 그러던가요? 위에서 피크부터 이렇게 자르는 방법을 취했고요. 원칙적인 방법은 물에다가 값을 줍니다. 물에다가 가상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값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최저가 프로그램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수력 같이 댐식이 들어간다든가 이제 LNG도 지금은 그런 툴을 잘 쓰지는 않지만 제약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이 물 용량 제약이 에너지 제약이 들어가는 순간에 물과 똑같아집니다. 자기 가치에 의해서 발전이 수립되는 게 아니고 상대 가치에 의해서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 비슷한 앞으로의 도전이 뭐냐면 탄소 제약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하면서도 탄소 제약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그냥 풀면 탄소 제약 경제적인 걸로 하면 그러니까 탄소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굉장히 복잡한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서 풀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얼마 이하로 대신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신에 또 이제 이런 걸 안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거 탄소 제약 안 하겠다. 가격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사업자들한테 던져버리는 방법도 있죠.
우리한테 어떤 옵션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좀 더 단순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발전 계획을 세웠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루전 시장이 운영되고 하루전 가격이 나옵니다. 요즘 RSC랑 RSCT가 차이점이 RSCT는 저거예요. 입출력 프로그램이에요. 데이터 인풋.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RSC만 가지고도 좀 기능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데일리 오퍼레이션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유저들한테 특히 이제 RSC는 미국 시장에 맞춰가지고 미국 유저들한테 맞춘 거다 보니까 우리 유저가 그냥 쓰기에는 좀 불편한 게 많은 거죠. 거기다가 이게 데일리 오퍼레이션이니까 그걸 매일매일 입력을 하는 거 시간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입찰을 갖다가 이쪽 RSC 프로그램 인풋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 그 국내 업체가 하는 거고요. 풀서비스를 하다가 지금 장인의 공간에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원판코 IT만 할 줄 아는 회사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상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없으세요? 시간도 남았는데. 교수님 그 혹시 신뢰성 기반 그 시장 7월 1일자를 네. 양수는 이제 오퍼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수 오퍼레이션 지금과 똑같이 합니다. 양수는 원래 초기 입찰을 안 하지 양수는 원래 초기 입찰 안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운영발전국에서는 기준이 있어요. 뭐 지금 사실은 원래부터 하던 게 운영발전 계획을 그대로 한다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운영발전 계획에서 기준이 좀 명확한 것들은 다 이쪽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애매한 것들은 이제 그냥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수도 지금 운영발전국에서 세우고 있는 기준 그대로 넘어올 겁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실제로 양수 운영을 하면 운영발전기에 반영 그대로 넘어올 겁니다. 그럼 어차피 그건 어떤 룰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양수가 들어가면 또 복잡해져요. 양수가 RSC 추적하는데 시간 많이 잡아먹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력은 적고 양수는 많으니까 신뢰도 제약 때문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경제된 제약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원래 이쪽에서 펌핑 한 걸 갖다 이쪽으로 자꾸 옮겨가면서 계속 최저가 프로그램인데 최저가 할 때는 양수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아무래도 많이 잡아먹는데 거기 신뢰도 기준까지 집어넣으면요 진짜 많이 먹어요. 실제 양수는 이제 계획보다는 이게 실시간 운영할 때도 이용을 한다 했죠. 펌핑 계획이 중요하죠. 네. 펌핑을 해놔야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펌핑 안 해놓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항상 저게 뭐냐 지금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물이 얼마큼 남아있을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내가 발전 계획을 내일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물을 다 안 썼잖아요. 양수를. 내가 정말 발전 계획을 12시에 세우든 3시에 세우든
아직까지 남은 시간이 9시간, 12시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성물이 최종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입찰을 한다는 거가 쉽지가 않죠. 개통 운영 목적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낮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걸 펌핑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 터지면 양수부터 갖다가 둘다 쓰니까 제일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틀어지고 그러죠. 양수 운영이 개통에서는 굉장히 베니핏이 많은데 시장 쪽에서 접근하려 보면 이게 룰을 하기가 힘든 구석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쓰는 게 양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자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럼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